안녕하세요, 여러분. One World Infinite Stories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진행자 지용이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제가 자료 조사하면서 진심으로 소름이 돋았던 주제예요. 제목부터 갈게요. 세포의 시간을 리셋하다. 네, 오늘은 노화를 되돌리는 기술 이야기입니다. SF 영화가 아니라 실제 실험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난 1편에서 노화의 12가지 지표, Hallmarks of Aging을 훑어봤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후성 유전학적 변형에 집중합니다. 왜 이게 핵심이냐면 이 한 가지를 공략하면 나머지 지표들이 연쇄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단백질 항장성 상실, 세포 노화 이런 것들이 줄줄이 같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1부에서는 두 가지를 다뤄요. 하나,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하버드 의대 교수가 주장하는 노화의 정보 이론. 그리고 둘, 노벨상을 받은 야마나카 인자라는 기술의 원리. 이 두 가지가 오늘 1부의 뼈대입니다. 2부에서는 이 기술을 실제로 사람한테 쓸 수 있게 안전하게 바꾸는 부분 재프로그래밍 이야기와 여기에 수조 원을 베팅하고 있는 기업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노화는 정보의 상실이다. 데이비드 싱클레어의 정보 이론. 첫 번째 파트의 주인공, 데이비드 싱클레어. 이 사람은 하버드 의대의 유전학과 교수이자 폴 F. 글렌 노화생물학센터의 공동 소장이에요. Lifespan, 한국에서는 노화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을 썼는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학술적으로는 Nature, Cell, Science 같은 최상위 저널의 논문을 쏟아내는 분이고 노화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제시한 이론이 있어요. 영어로 Information Theory of Aging, 한국어로는 노화의 정보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이론이 지난 20여 년간의 분자생물학 연구 성과들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오늘 방송 전체의 논리적 틀이 잡힙니다.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두 종류의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 정보, genetic information, 나머지 하나는 후성 유전 정보, epigenetic information이에요. 유전 정보는 DNA 서열 자체를 말합니다.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4개의 염기가 줄줄이 이어져 있는 건데요. 이건 디지털 정보에 해당해요. 왜 디지털이냐? A 아니면 T, G 아니면 C, 딱 떨어지는 값이니까요. 컴퓨터에 0과 1처럼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보는 우리가 살면서 크게 손상되지 않아요. DNA 복구 시스템이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축적되긴 하지만 전체 설계도가 무너질 정도는 아닙니다. 문제는 두 번째, 후성 유전 정보입니다. 이건 아날로그 정보예요. DNA 위에 올라타 있는 화학적 표시들인데 대표적인 것이 DNA 메틸화, DNA methylation, 그리고 히스톤 변형, 히스톤 modification이에요. DNA 메틸화가 뭐냐면 DNA의 특정 위치, 정확히는 시토신 뒤에 구아닌이 오는 CpG라는 부위에 메틸기, CH3라는 아주 작은 분자가 달라붙는 겁니다. 이 메틸기가 붙으면 그 근처의 유전자가 꺼지고 떨어지면 켜집니다. 히스톤 변형은 DNA에다 감겨있는 단백질 실패의 구조가 변하는 건데 실패가 느슨하면 유전자가 읽히고 빡빡하면 안 읽히는 원리예요. 이 두 시스템이 합쳐져서 이 유전자는 여기서 켜라, 저 유전자는 여기서 꺼라를 지시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37조 개의 세포가 전부 같은 DNA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부세포는 피부세포답게, 신경세포는 신경세포답게, 심장세포는 심장세포답게 기능하는 이유가 바로 이 후성 유전 정보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비유를 하나 쓸게요. 이 비유가 오늘 방송 전체를 관통합니다. DNA가 피아노의 건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88개의 건반, 피부세포든 신경세포든 심장세포든 건반 자체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우리 몸 어디에 있는 세포를 꺼내와도 DNA 서열은 같거든요. 그런데 피아노가 똑같다고 해서 같은 음악이 나오진 않잖아요.
피부세포에는 피부의 곡, 악보가 올려져 있고 신경세포에는 신경의 곡, 악보가 올려져 있는 겁니다. 이 악보가 바로 후성 유전 정보예요. 어떤 건반을 치고 어떤 건반을 쉬게 하느냐, 어떤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어떤 유전자를 침묵시키느냐, 이걸 결정하는 정보 체계입니다. 싱클레어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늙는 건 건반이 부서져서가 아니다. 악보가 흐려지는 거다. 살면서 세포가 손상을 입잖아요. 자외선, 활성산소, 방사선, 화학물질, 심지어 세포 분열 자체도 미세한 DNA 손상을 만듭니다. 세포에는 이걸 고치는 복구 시스템이 있는데 문제는 이 수리 과정에서 후성 유전 표시들이 조금씩 어긋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DNA 이중 나선이 끊어지는 손상이 발생하면 히스톤을 풀어야 수리 효소가 접근할 수 있겠죠? 수리가 끝나면 히스톤을 다시 원래대로 감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완벽하지 않아요. 약간씩 다른 위치에 감기거나 메티라 패턴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거죠. 한 번이야 별거 아닌데 이게 수십 년 동안 수만 번 반복되면 악보가 점점 흐려집니다. 음표가 뭉개져요. 이 건반을 쳐야 하나 저 건반을 쳐야 하나? 세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간세포가 간세포답게 못 굴고 신경세포가 신경세포답게 못 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화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이 이론이 그냥 말로 그럴듯한 게 아니라 실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2013년에 스티브 호바스라는 UCLA 교수가 DNA 메틸화 시계, 일명 후성 유전학적 시계를 개발하는데요. DNA의 CpG 부위 수백 군데서 메틸화 상태를 측정하면 그 사람의 생물학적 나이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첫째, 달력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가 다르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같은 50살이라도 후성 유전학적 시계로 재면 어떤 사람은 45세, 어떤 사람은 55세일 수 있어요. 둘째, 재프로그래밍 기술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이 시계가 결정적인 도구가 됩니다. 어떤 처리를 했더니 후성 유전학적 시계가 역행했다. 그러면 실제로 세포가 젊어진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줍니다. 2023년에 업데이트된 노화의 12가지 지표, Hallmarks of Aging 논문에서도 후성 유전학적 변형이 기본 지표, Primary Hallmark로 분류되어 있어요. 유전적 불안정성, 텔로미어 마모와 함께 노화의 최상위 원인으로 자리 잡은 거죠. 자, 여기서 정보 이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번 편 전체의 대전제입니다. 악보가 흐려진 거지 찢어진 게 아니다. 원본 정보가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싱클레어는 세포 안에 젊은 시전의 후성 유전학적 설정값, 원래의 깨끗한 악보가 보존되어 있다고 봅니다. 노화가 이 악보 위에 잡음이 끼는 과정이라면 그 잡음을 걷어낼 수만 있다면 원래의 깨끗한 악보가 다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세포는 간세포인 채로, 신경세포는 신경세포인 채로 후성 유전학적 시계만 뒤로 돌리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주장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불가항력이라고 여겼던 노화가 사실은 복구 가능한 정보 오류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 주장을 실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파트에서 다룰 야마나카 인자예요. 야마나카 인자, 세포를 배아 상태로 되돌리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마나카 인자. 2006년 일본 교토대학의 시냐 야마나카 교수가 셀 저널에 논문 하나를 발표합니다. 제목은 Induction of Pluripotent Stem Cells from Mouse Embryonic and Adult Fibroblasts by Defined Factors. 직역하면 정의된 인자들에 의한 마우스 배아 및 성체 섬유화 세포로부터의 만능 줄기세포 유도예요. 이게 뭔 말이냐? 성체세포, 그러니까 이미 다 자란 피부의 섬유화 세포를 가져다가 특정 유전자 4개를 집어넣었더니 이 세포가 배아 줄기세포와 거의 동일한 상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를 iPSC, 유도 만능 줄기세포,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유전자가 바로 OCT4, SOX2, KLF4, 그리고 c-MYC,
앞 글자를 따서 OSKM이라고 부르고 통칭 야마나카 인자, YMF라고 해요. 야마나카는 이 연구로 201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발표로부터 겨우 6년 만에요. 노벨상이 보통 수십 년이 지나서야 주어진다는 걸 생각하면 이 발견의 파급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 발견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설명하려면 생물학의 기본 상식 하나를 짚어야 해요. 분화라는 개념입니다. 모두 하나의 수정란에서 시작했어요. 이 수정란이 분열하면서 줄기세포가 되고 줄기세포가 점점 전문화되면서 피부세포, 신경세포, 근육세포, 간세포 등 약 200종류 이상의 세포로 갈라집니다. 이 과정이 분화예요. 그리고 생물학에서는 이 과정이 일방통행이라는 게 거의 교리 수준의 정설이었어요. 1957년에 콘라드 워딩턴이라는 발생학자가 후성 유전학적 지형이라는 유명한 모형을 제시했는데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언덕 꼭대기에 구슬 하나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구슬이 수정란이에요. 언덕을 따라 구불구불한 골짜기가 여러 개 뻗어 있는데 구슬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굴러가면서 특정 골짜기에 정착합니다. 한 골짜기는 피부세포, 다른 골짜기는 신경세포, 또 다른 골짜기는 간세포. 일단 골짜기 바닥에 도달하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없다. 이게 워딩턴의 모형이에요. 야마나카가 한 일은 이 구슬을 다시 꼭대기로 밀어 올린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해낸 거죠. 골짜기에 정착한 세포도 다시 꼭대기로 돌아갈 수 있어. 내가 보여줄게. 이게 200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인자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OCT4, 정식 이름은 POU51인데요. 이 녀석이 만능성의 마스터 스위치입니다. 배아 줄기세포에서만 활성화되는 전사인자로 만능성을 유지하는 유전자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어요. 성체세포에서는 완전히 꺼져 있는 유전자예요. SOX2는 OCT4의 파트너입니다. OCT4와 함께 DNA에 결합해서 만능성 유전자들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요. 이 둘이 짝을 이뤄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혼자서는 힘이 약한데 둘이 합치면 시너지가 폭발적이에요. KLF4는 세포 증식을 조절하고 분화 과정을 억제하는 역할이에요. 쉽게 말해 세포에게 더 이상 전문화되지 마, 멈춰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인자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후성 유전학적 변형, 그러니까 히스톤 구조와 DNA 메티로아 패턴을 리모델링하는 데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C-마이크, 이 녀석은 좀 특별합니다. 세포 증식의 가속 페달이에요. 세포가 빠르게 분열하고 대사를 활성화하게 만듭니다. 리프로그래밍의 초기 단계를 가속화하는 부스터 역할인데 여기서 문제 하나 있어요. C-마이크는 강력한 발암 유전자, 프로로언코젠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C-마이크는 세포 성장과 분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과발현되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켜지면 세포가 통제 불능 상태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암이에요. 실제로 인간 암의 약 70%에서 C-마이크의 이상 활성이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예요. 야마나카 인자를 이용해서 세포를 완전히 배아 상태로 되돌리면 그 세포는 iPSC, 만능 줄기세포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어떤 세포로든 다시 분화할 수 있는 상태죠. 아까 비유로 말하면 악보를 완전히 백지 상태로 만든 거예요. 공장 초기화, 모든 곡을 다시 연주할 수 있는 상태. 그런데 이 만능 상태의 세포를 체내에 그냥 넣으면 세포가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니까 나 이제 뭐든 될 수 있어 하면서 마구잡이로 자랍니다. 피부 조직에서 갑자기 뼈나 치아 같은 조직이 자라나는 기형종이라는 종양이 형성될 수 있어요. C-마이크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야마나카 인자의 발견은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준 동시에 엄청난 문제도 함께 던졌어요. 세포의 시간을 되돌리는 열쇠는 찾았는데 이 열쇠를 돌리면 암이 생길 수 있다? 이건 실용화의 관점에서 치명적인 딜레마입니다. 자, 여기서가 일부의 핵심이에요. 싱클레어의 정보 이론은 이렇게 말했죠. 노화는 후성 유전 정보의 상실이다. 그리고 원본 정보는 남아있다. 야마나카 인자는 그 원본 정보를 실제로 복원하는 도구입니다.
OSKM이 DNA 메티라 패턴과 히스톤 구조를 재구성해서 흐려진 악보를 다시 선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싱클레어 연구팀이 이걸 실험으로 증명합니다. 늙은 쥐의 망막 신경절 세포에 야마나카 인자 중 C 마이크를 뺀 OSK 세 가지를 주입했더니 후성 유전학적 시계가 역행하면서 시력이 회복됐어요. 12개월령, 인간으로 치면 40에서 50대에 해당하는 늙은 쥐에서 단 4주 만에 젊은 쥐 수준의 시력이 돌아온 겁니다. 이 실험의 의미는 단순한 시력 회복 이상이에요. 세포 안에 정말로 젊은 시절의 후성 유전학적 백업이 남아있었고 재프로그래밍으로 그걸 복원할 수 있다는 싱클레어 이론의 실험적 증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재생 과정이 TET라는 DNA 텔메티라 효소에 의존적이라는 것도 밝혀졌어요. TET 효소를 억제하면 OSK를 넣어도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재프로그래밍이 단순히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게 아니라 DNA 메티라 패턴 자체를 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라는 뜻이에요. 흐려진 악보를 실제로 다시 그리는 겁니다. 추상적인 비유가 아니라 분자 수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갑시다. 야마나카 인자의 위력은 입증됐어요. 세포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꼭 완전히 되돌려야 하나? 야마나카 인자를 끝까지 발현시키면 세포는 iPSC, 완전한 만능 줄기세포가 됩니다. 이건 워딩턴의 언덕 꼭대기로 완전히 올라간 상태예요. 모든 곡을 연주할 수 있지만 동시에 어떤 곡도 아닌 상태, 세포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리고 암의 위험.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젊은 심장세포를 원하는 거지 심장세포를 줄기세포로 바꾸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간세포는 간세포인 채로, 신경세포는 신경세포인 채로 단지 더 젊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완전 초기화가 아니라 부분 초기화를 하면 어떨까? 야마나카 인자를 끝까지 돌리지 말고 중간에 딱 멈추는 거예요. 세포가 젊어질 만큼만 되돌리고 정체성을 잃기 전에 멈추는 것. 이 발상이 바로 부분 재프로그래밍, 파셜 리프로그래밍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노화를 후성 유전 정보의 상실로 정의했습니다. DNA라는 건반은 멀쩡한데 후성 유전이라는 악보가 세월이 흐르면서 흐려지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원본 악보가 세포 안에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걸 메티라 시계라는 도구로 측정할 수도 있고요. 야마나카 인자 OSKM은 이 흐려진 악보를 실제로 복원하는 열쇠입니다. 옥트4, 속스2, KLF4, C 마이크 4가지 전사인자가 성체 세포를 배아 줄기세포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이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완전 초기화는 암이라는 치명적 부작용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던진 질문이 살짝만 되돌리면 안 되나? 였어요. 이 질문에서 탄생한 것이 부분 재프로그래밍, 파셜 리프로그래밍입니다. 2부에서는 이 부분 재프로그래밍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늙은 쥐의 눈이 어떻게 다시 보이게 됐는지, 망가진 신장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와 함께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에 제프 베이조스가 30억 달러를 쏟아부은 알토스랩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매년 1억 달러를 투입하는 해볼루션의 이야기까지. 돈의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잠시 쉬어갈 시간인데요. 저는 바로 2부로 돌아올게요. 자,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지홍이에요. 1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데이비드 싱클레어의 정보 이론. 노화는 DNA 건반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후성유전이라는 악보가 흐려지는 것이고 원본 악보는 세포 안에 남아있다. 둘째, 야마나카 인자 OSKM. 이 4가지 전사인자가 흐려진 악보를 실제로 복원하는 열쇠인데 완전히 돌리면 암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1부 끝에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완전히 되돌릴 필요 없이 살짝만 되돌리면 안 되나? 이 질문의 답이 바로 2부의 첫 번째 주제, 부분 재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에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하고 있는 기업들 이야기까지 바로 갑니다. 부분 재프로그래밍, 암 없이 젊어지는 기술. 부분 재프로그래밍, 영어로 partial reprogramming. 제가 오늘 방송에서 가장 들려드리고 싶었던 파트입니다. 일부에서 야마나카 인자를 끝까지 발현시키면 세포가 iPSC, 만능 줄기세포가 된다고 했잖아요. 워딩턴의 언덕 비유로 말하면 구슬을 꼭대기까지 완전히 밀어 올린
상태. 모든 곡을 연주할 수 있지만 어떤 곡도 아닌 상태. 세포 정체성이 사라지고 암 위험도 높아지죠. 부분 재프로그래밍의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구슬을 꼭대기까지 밀지 않는 거예요. 중턱쯤까지만 올리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비유하면 공장 초기화를 누르되 진행률 30% 정도에서 취소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느냐? 앱이랑 설정값은 그대로인데 쌓여있던 캐시와 임시 파일이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 세포로 말하면 간세포는 간세포인 채로, 신경세포는 신경세포인 채로 후성유전학적 시계만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최초로 생체 내 인비보에서 입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이스피스와 벨몬테, 스페인 출신의 발생생물학자예요. 나중에 다시 등장하니까 이름 기억해두세요. 2016년 벨몬테 팀은 조로증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합니다. 조로증은 유전적으로 빨리 늙는 질환이에요. 이 쥐들한테 야마나카인자 OSKM을 발현시키되 핵심은 간헐적으로 발현시킨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를 스위치로 사용했어요. 이 약물을 먹이면 OSKM이 켜지고 끊으면 꺼지는 시스템이에요. 벨몬테 팀은 2일 켜고 5일 끈다는 사이클을 반복했습니다. 일주일 중 2일만 재프로그래밍을 가동하고 나머지 닷새는 세포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게 놔둔 거예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연속으로 OSKM을 켜면 쥐가 암이 생겨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켰을 때는 여러 장기에서 노화 지표가 개선되고 수명이 유의미하게 늘어났어요. 세포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젊어진 겁니다. 2일 온, 5일 오프 라는 간단한 타이밍 조절이 완전 초기화와 부분 초기화의 차이를 만든 거예요. 이게 2016년의 일인데 이 실험이 전 세계 노화 연구 커뮤니티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세포의 시간을 되돌리되 정체성은 유지한다는 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 실험에서 성공한 거니까요. 이 순간부터 부분 재프로그래밍이라는 분야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벨몬테가 타이밍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면 싱클레어는 조합을 바꿉니다. 일부에서 C마이크가 강력한 발암 유전자라고 했었죠. 싱클레어 연구팀은 발상 자체를 바꿉니다. 위험한 인자를 조절하면서 쓸 게 아니라 아예 빼면 되지 않나? 옥타4, 속스2, KLF4 세 개만 쓰자. C마이크는 빼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OST, 새 인자 조합입니다. 그리고 이걸 AAV,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라는 벡터에 실어서 전달합니다. AAV가 뭐냐면 유전자를 세포 안에 넣어주는 배달 트럭 같은 건데 이 바이러스는 인체에 거의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미 여러 유전자 치료제에서 FDA 승인을 받은 벡터예요. 안전성이 검증된 배달 수단인 겁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볼게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싱클레어 연구팀은 이 OSK를 AAV에 실어서 생쥐의 눈, 정확히는 망막 신정절 세포 RGCS에 주입합니다. 중추신경계, 그중에서도 시신경은 포유류에서 재생이 안 되는 조직으로 유명해요. 태어나고 얼마 안 되는 시점부터 축삭 재생 능력이 급격히 사라집니다. 한 번 손상되면 끝이라는 게 교과서적 상식이었어요. 첫 번째 실험. 성체 생쥐의 시신경을 물리적으로 압착해서 손상을 유도한 뒤 OSK를 주입합니다. 결과 대조군 대비 망막신경절 세포 생존율이 200% 증가했고요. 손상 부위를 지나 뇌 방향으로 자라나는 축삭이 양이 500% 증가했습니다. 재생이 안 된다던 중추신경계에서 5배의 축삭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OSK 유도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생 거리도 비례해서 늘어났고 최장 16주까지 재생이 지속되는 것이 확인됐어요. 일시적 효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재생 프로그램이 가동된 겁니다. 두 번째 실험, 녹내장 모델. 안압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녹내장을 유도한 쥐에 OSK를 넣었더니 상실된 시력의 약 50%가 복구됐습니다. OMR 시각 반응 테스트와 PERG, 망막 신경신호 측정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유의미한 회복이 관철된 거예요. 세 번째 실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연 노화 모델. 아무런 인위적 손상 없이 그냥 자연작으로 늙은 12개월령 쥐에 인간으로 치면 40대, 50대에 해당하는 쥐에 OSK를 주입했어요. 단 4주 만에 시력과 신호가 젊은 쥐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연 노화에 의한 시력 저하가 실제로 역전된 겁니다. 일부에서 싱클레어가 말했죠. 세포 안에 젊은 시절의 원본 악보가 남아있다. 이 실험이 그 주장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늙은 세포에 OSK를 넣었더니 세포가 그 원본 악보를 찾아서 다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메커니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재생 과정의 분자적 열쇠는 TET라는 효소입니다. TET 효소, 정식 명칭은 10-11 트랜스로케이션 효소인데 TET1, TET2, TET3 세 종류가 있어요. 이 효소들이 하는 일은 DNA 탈메틸화입니다. 일부에서 메틸기가 DNA에 붙으면 유전자가 꺼진다고 했잖아요. TET는 이 메틸기를 떼어내는 역할이에요. 유전자 스위치를 다시 켜는 지우개 같은 겁니다. 싱클레어 연구팀이 결정적인 실험을 하나 합니다. TET 효소를 인위적으로 억제한 상태에서 OSK를 넣어본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TET를 아무리 넣어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재프로그래밍은 단순히 유전자를 켜고 끄는 게 아니에요. DNA 메틸화 패턴 자체를 물리적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이라는 뜻이에요. 일부의 비유로 돌아가면 흐려진 악보 위에 새 잉크로 음표를 다시 그리는 겁니다. 그 잉크를 쓰려면 TET라는 펜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펜을 빼앗으면 아무리 OSK가 지시를 내려도 악보가 복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신경 이야기가 길었는데 부분 재프로그래밍의 가능성은 눈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신장 쪽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여과하고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핵심 장기인데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정말 어려운 장기예요. 급성 신손상이든 만성 신질환이든 결국 투석이나 이식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실험, 젊은 쥐의 혈장을 노화된 쥐에 주입하는 실험입니다. 인간 나이 60세, 65세에 해당하는 25.6개월령 쥐에게 격주로 젊은 혈장을 주입했더니 신장 기능의 핵심 지표인 혈전 크레아티닌 수치가 젊은 쥐 수준으로 완전 정상화됐습니다. 크레아티닌이 뭐냐면 신장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수치인데 노화쥐에서는 이게 비정상적으로 높거든요. 그런데 그게 젊은 쥐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생존율 데이터입니다. 대조군 쥐들은 26개월부터 죽기 시작했는데 젊은 혈장을 주입받은 쥐들은 30개월까지 100% 생존했고 중간 생존 수명이 약 9.1% 연장됐습니다. 이건 젊은 혈액 안의 엑소좀이나 액성 인자들이 노화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메타볼리즘을 재프로그래밍한 것으로 추정돼요. 두 번째 실험. 라인 28B라는 유전자를 과발현시킨 형질전환 쥐에서 신장의 기능 단위인 사구체 수가 대조군 대비 2배, 200% 증가했습니다. 사구체가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거든요. 이게 2배로 늘어났다는 건 신장의 여과 능력이 비약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실제로 사구체 여과율인 GFR도 상승하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인간 유도 만능 줄기세포에서 유래된 신장 전구체 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실험도 있어요. 특수 배양액으로 전구체 세포를 100배 이상 증식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 세포를 급성 신손상 모델 쥐에 넣었더니 신장 손상이 줄어들고 생존율이 개선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부분 재프로그래밍이 만능은 아니에요. 화학적 재프로그래밍이라는 업금도 있는데요. 유전자를 넣지 않고 소분자 화합물 칵테일을 써서 재프로그래밍을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7C라고 불리는 7가지 화합물 칵테일이 대표적인데 이 실험에서 복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용량에서는 긍정적이었어요. 미토콘드리아의 네트워크 구조가 개선되고 크리스테라고 하는 내부 주론 구조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에너지 생성 효율이 올라갔습니다. 세포의 발전소가 업그레이드된 셈이죠. 그런데 고용량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체중이 급격히 빠지고 간과 신장의 지질 적정, 그러니까 지방 방울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대사 독성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재프로그래밍의 초기 단계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급격하게 활성화되면서 TCA 사이클,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 회로가 잠시적인 과부하가 걸렸고 그 여파로 지질 대사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회충과 대사 스트레스 사이에 굉장히 미묘한 균형점이 있다는 겁니다. 약을 조금만 넣으면 절러지는데 많이 넣으면 독이 된다. 이 최적의 용량 구간을 정밀하게 찾아내는 게 임상 적용의 가장 큰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기마다 반응 속도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어요. 전신에 재프로그래밍 인자를 뿌리면 어떤 장기는 빨리 반응해서 과도하게 초기화되고 어떤 장기는 느리게 반응해서 효과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특정 장기에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부분 재프로그래밍의 원리는 입증됐어요. 살짝만 되돌리면 암 없이 젊어진다는 아이디어는 실험적으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쓰려면 용량 조절, 전달 기술, 장기별 차이, 장기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 해요. 이걸 해결하려고 전례 없는 규모의 돈과 인재가 모이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다음 파트입니다. 선두 기업들, 알토스랩과 해볼루션.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연구실을 떠나서 돈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알토스랩, 2022년에 공식 출범한 바이오테크 기업인데 출범과 동시에 업계를 뒤흔듭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규모가 차원이 다릅니다. 초기 투자액 30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원. 바이오 스타트업 역사상 최대 규모예요. 투자자 면면을 보면 왜 이 회사가 화제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러시아 출신 억만장자이자 테크 투자자 유리 밀너. 이 사람들이 수십억 달러를 넣었어요. 베이조스가 블루 오리진의 우주를 향해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생명의 시간을 향해서도 거금을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토스랩이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이 회사가 끌어모은 과학자 라인업이 장난이 아닙니다. 먼저 과학자문위원회 시냐 야마나카가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 그 야마나카 인자를 발견한 본인이요.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iPSC 기술의 원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직접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만능성 획득 기전과 후성 유전학적 초기화의 경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샌디에이고 연구소장은 후안 카를로스 이즈피수아 벨몬테. 앞에서 말씀드린 2016년에 생체 내 부분 재프로그래밍을 최초로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세포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회춘시키는 기술의 근간을 만든 장본인이 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CEO는 할 바론. 이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라 제약산업 베테랑이에요. GSK,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에서 R&D 총괄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초과학 성과를 실제 임상 승인이 가능한 치료제로 바꾸는 데 특화된 인물이에요. 연구실에서 나온 결과를 FDA 승인까지 끌고 가는 로드맵을 설계하는 역할입니다. 최고 의료 책임자, CMO로 조안 매닉이 합류했는데 이 사람이 인간 대상 임상시험의 설계와 규제기관 대응을 총괄합니다. 노바티스에서 MTOR 억제제의 노화 관련 임상시험을 이끌었던 경력이 있어요. 임상 전 단계의 성과를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는 마지막 다리를 놓는 사람인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천 기술의 발명자 야마나카, 부분 재프로그래밍의 개척자 벨몬테, 제약산업의 상용화 전문가 하엘 바론, 임상시험 설계의 베테랑 조안 매닉. 이 네 사람이 한 회사에 모여 있는 거예요. 노벨상급 기초과학부터 FDA 승인까지 파이트라인 전체를 커버하는 구성입니다. 알토스랩이 스스로를 정의하는 표현이 있어요. 세포 유춘화 재프로그래밍. 단순한 수명 연장이 목표가 아닙니다. 세포의 건강한 탄력성, 영어로 리질리언스를 회복해서 질병을 근본적으로 역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제약회사의 접근이 병이 생기면 증상을 관리하자 라면 알토스랩의 접근은 세포를 젊게 만들어서 병 자체가 안 생기게 하자, 이미 생긴 병도 되돌리자 입니다.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질병의 관리가 아니라 역전. 이게 그들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러면 알토스랩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기술적 과제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3가지입니다. 첫째, 종양 형성 위험. 앞서 설명한 C-마이크 문제와 기형종 위험이에요. 세포가 만능성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면 체내에서 종양이 될 수 있죠. 알토스랩은 2가지 전략으로 이걸 공략하고 있어요. 하나는 온코젠 프리 접근, C-마이크를 제외한 조합이나 아예 다른 전사인자 조합을 발굴하는 것. 싱클레어의 OSK가 여기에 해당하죠. 다른 하나는 일시적 유도, 유전자를 세포에 영구적으로 삽입하는 게 아니라 mRNA나 단백질 형태 또는 나노파티클을 통해 짧은 시간만 노출시키고 빠지게 하는 겁니다. 만능성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프로세스를 중단시키는 전략이에요. 둘째, 세포 정체성 유지. 이게 가장 미묘한 과제인데요. 회춘의 목표는 젊은 심장세포를 만드는 거지 심장세포를 줄기세포로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재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세포가 고유한 기능을 잃고 탈분화되면 조직 기능이 뭉개됩니다.
알토스랩 연구진은 단일 세포 RNA 시퀀싱과 DNA 메틸화 분승을 동시에 수행해서 세포를 규정하는 전사 네트워크는 유지되면서 노화 지표만 제거되는 최적의 타이밍, 이른바 재프로그래밍 창, 리프로그래밍 윈도우를 찾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셋째, 조직 특이성 전달 체계.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전신에 재프로그래밍 인자를 뿌리면 장기마다 반응 속도가 달라서 위험합니다. 뇌에서는 적당한 용량이 간에서는 과다할 수 있어요. 알토스랩은 AAV 바이러스의 조직 특이성 향성을 개량해서 신장이면 신장, 뇌면 뇌, 심장이면 심장, 이렇게 특정 장기에만 정확히 전달하는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이러스 벡터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소분자 화합물 기반의 카학적 재프로그래밍도 병행하되 아까 말한 지질 축적 같은 대사 독성을 최소화하는 정밀 약물 동력학 모델을 구축 중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알토스랩이 실리콘밸리와 미국 동부의 자본과 학계가 결합한 모델이라면 반대편에서 완전히 다른 스케일로 들어온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해볼루션 파운데이션,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에요. 해볼루션은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지원 아래 설립된 비영리 재단인데요. 이 재단이 선언한 규모가 충격적입니다. 연간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3천억 원을 매년 장수과학 연구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매년이에요. 알토스랩의 초기 투자임 30억 달러도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해볼루션은 그 규모를 매년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3년이면 알토스랩 초기 투자금을 넘기고 10년이면 100억 달러.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라 국가 전략입니다. 해볼루션의 접근 방식은 알토스랩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알토스랩이 재프로그래밍이라는 하나의 핵심 기술에 노벨상급 인자를 집결시킨 저격수 전략이라면 해볼루션은 장수과학 전체의 생태계를 기우는 생태계 빌더 전략이에요. 세포 재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세놀리틱스, 그러니까 노화세포를 골라서 제거하는 기술, 텔로미어 연구, 대사과조 연구, 장내 미생물과 노화의 관계 등 장수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 보조금과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유망한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대학과 연구소에 연구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노화과학이라는 밭 전체에 물을 대는 전략이죠. 왜 사우디가 이런 투자를 하느냐? 큰 그림이 있어요.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국가 전략과 맞물립니다.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장수과학 허브를 중동에 만들겠다. 이게 해볼루션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바이오테크가 21세기의 석유가 될 거라는 판단 아래 연구 인프라와 인재 네트워크를 지금부터 깔아놓겠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진영이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볼루션이 펀딩하는 연구자 중에 알토스랩과 협력하는 그룹도 있고 해볼루션의 보조금을 받은 기초 연구 결과가 알토스랩 같은 기업의 파이프라인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생태계가 커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가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과 자본이 만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임상시험이 시작될 영역은 국소 투여가 가능한 장기입니다. 눈이 대표적이에요. AAV 벡터를 눈에 직접 주사하면 전신 부작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요. 실제로 라이프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알토스랩 계열 회사가 이미 비인간 영장류, 원숭이에서 OSK를 이용한 시각기능 회복 데이터를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원숭이에서 효과가 확인되면 인간 임상까지는 빠르면 3에서 5년 내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장도 유망한 1차 타겟이에요. 국소적 주입이 가능하고 크레아티닌이나 GFR 같은 객관적 수치로 효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거든요. 전신 적용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조직 특이성 전달 기술, 용량 최적화, 장기 안정성 데이터가 모두 쌓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알토스랩과 해볼루션이 지금의 속도로 자원을 투입한다면 향후 10년 내에 적어도 특정 장기를 대상으로 한 인간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프로그래밍 기술이 발전하면서 진단 기술도 함께 진화하고 있어요. 후성 유전학적 메틸화시계뿐만 아니라 액체 생검 기반의 cfDNA 분석, 단맥균체 기반의 KRIS 같은 차세대 바이오마커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 도구들이 있어야 재프로그래밍의 효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거든요. 치료 기술과 진단 기술이 함께 발전하는 전형적인 기술 수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제2편 전체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데이비드 싱클레어의 이론 접근이었어요.
노화는 DNA 건반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후속 유전이라는 악보가 흐려지는 것이다. 원본 악보는 세포 안에 남아있다. 이게 대전제였죠. 야마나카 인자 OSKM은 그 흐려진 악보를 복원하는 열쇠입니다. 성체 세포를 배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완전 초기화는 암이라는 대가를 수반했습니다. 부분 재프로그래밍은 이 딜레마의 해법이에요. 벨몬테의 간헐적 발현 전략, 싱클레어의 OSK 전략으로 세포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젊어지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시신경에서 5배의 축삭 재생, 나이든 자연 노화주에서 4주 만에 시력 완전 회복, 신장 크레아티닌의 젊은 수준 정상화, 이런 숫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알토스랩은 야마나카, 벨몬테, 할바론, 조안 매닉이라는 꿈의 팀을 구성해서 이 기술을 치료제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고, 해볼루션은 매년 1조 원이 넘는 돈을 장수과학 전체에 쏟아부으며 생태계를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쥐에서 된 게 사람에서 보장되진 않고 종양 위험, 세포 정체성 유지, 전달 기술, 용량 최적화, 장기 안정성,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늙은 세포 안에 젊음의 정보가 남아있고 그걸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 이건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현대의학이 질병의 관리에서 근본적 역전으로 나아가는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수명 연장이 아니라 건강 수명, 영어로 헬스 스팸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시간을 확장하는 것. 이게 세포 재프로그래밍이 약속하는 미래입니다. 다음 제3편에서는 텔로미어와 세놀리틱스를 다룰 예정이에요. 노화세포를 골라서 제거하는 기술인데 부분 재프로그래밍과는 또 완전히 다른 접근이거든요. 기대해주세요. 오늘 방송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남겨주시면 반영할게요. 원월드 인피니트 스토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지용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